유엔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더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개인 번호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연락도 많이 오시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또 답변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기회를 찾아내는 게 정치의 몫인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도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마 결심을 하시게 된 계기나 또한 이제 각오가 있으시다면? 수원에서 나고 자랐고 수원에서 유치원을 3군데를 다녔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도 다니고 중학교를 거쳐서 저기 24살까지 이제 수원 쪽에 살았기 때문에 제 고향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쳐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욱 밝은 미래와 좀 발전을 이끌고자 한번 도전장을 내밀게 됐습니다. 수원시 무 지역의 이제 가장 큰 현안과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상하시고 있는 계획 등이 있으시다면? 그 수원시 무 같은 경우에가 조금 이 선거구 획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활 양식이라든지 그 도심의 구성이 매우 다른 그 구가 이제 2개가 이렇게 좀 합쳐져 있는 이제 형국인데요. 이제 각 구에 따라서 좀 현안이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파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원이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라 수원시 자체가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면 그 중심적인 허브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는 게 이제 가장 큰 현안이 되고요. 그다음에 좀 지역적으로 나누자면은 영통에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전을 약속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완료되지 못한 영통 소각장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나온 영덕중학교가 그 영통 소각장에서 한 300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요. 이 영통 소각장 반경 한 1km 내에 수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소각장 이전을 완수하는 게 영통구 쪽에서는 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될 테고요. 그 또 이제 건선구 쪽에 가면은 이거는 아주 큰 이슈지만 그 수원 군공항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인접해 있는 세류동이라든지 건선동에서는 그 전투기 소음뿐만 아니라 전투기 이제 이륙하는 문제 때문에 고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재개발도 좀 어려운 형국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우니까 빌라촌이라든지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그런 곳들이 구조적으로 청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또 전세 사기를 야기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군공항 이전 혹은 폐쇄까지도 저희는 좀 조속히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나 아니면 영향을 받았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전 2가지로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 친할아버지, 할아버지이신데요. 사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좀 그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이제 6.25 전쟁하고 월남전에도 모두 참전을 하셨고 또 6.25 전쟁에서는 매우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여러 부상도 입으셨고 그런 과정 속에서 충무 무공훈장 또 화랑 무공훈장 이렇게 하나도 받기 힘든 무공훈장을 2개나 받으실 정도로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 뵈러 간다 그러면 현충원으로 이제 무조건 갔습니다. 대전 현충원에 가도 거기에서 보면은 전사하신 장병들 나이대를 보면 20대 초반도 있고 10대 후반까지도 있을 정도로 목숨까지 이렇게 바쳐가면서 희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좀 어린 시절부터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은 제가 좀 더 많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는 제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프랑스의 파리 정치대학하고 이제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를 취득을 하고 이제 유엔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 밖에서 한국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나라 정치가 부족한 점들이 눈에 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기간 때 이제 대부분 있었던 일인데 결정적으로는 사실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근무할 당시에 18층에서 제가 근무를 했는데 17층에 이제 유엔 평화 정무국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담당하고 있었던 그 동료가 이제 폴란드 분이셨는데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커피 한잔 먹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가보면은 이제 그 대한민국 왜 이러는 거야? 무슨 문제야? 이거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 줬는데 또 커피 한잔 먹자 그래가지고 1층 카페에 내려가서 커피를 먹는데 아니 도대체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 북한 정권이 좀 잘못한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당시에 서해에서 피살되신 공무원분의 어떤 불행한 그 가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인정보를 정부에서 나서서 유포를 했습니다.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정치색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래도 폴란드 분이 물어보면 최대한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변호하고 좀 방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절의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해명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좀 보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유엔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세계 평화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는 게 더 우선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 이제 제가 그러면은 대선에 한번 참여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당시 전 검찰총장이셨던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전화번호를 제가 어떻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장문으로 보내드렸는데 뭐 유엔에서 본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이 이렇고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뭐 답장 안 하실 줄 알았는데 20분 만에 장문의 답장을 주셔가지고 그 제가 드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본인의 생각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귀국하면 꼭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귀국해가지고 만나 뵙고 이제 대선에 참여하게 됐었습니다. 가장 핵심 공약으로 꼽을 만한 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해 주신다면. 제 1호 공약은 아무래도 그 전세 사기 근절 또는 뭐 전세 사기와 관련된 좀 문제들입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가 그 수원에서 벌어졌던 그 정씨 일가 전세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네. 수원에서 이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 뭐 저와 동갑 내지는 뭐 한두 살도 많으신 분들도 계셨고 전세를 살면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해서 꿈을 막 펼쳐나가야 하는 시기에 청년층들의 어떤 꿈을 꺾은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시할 수 없다. 그러한 담론들을 정치권의 기치로 내세우기 위해서 좀 그 1호 공약으로 삼은 부분입니다. 김원재 후보님만의 필승 전략이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정치에 대해서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때를 이제 경험을 했을 때 대통령께서도 좀 그런 게 많으셨습니다. 뭐 속된 말로 막 던질 수 있는 공약들을 전혀 내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가 명확한 공약들만 직접 좀 내시고 또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우선적으로는 좀 그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데 제가 좀 더 그 포커스를 맞췄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매우 작을 수도 있지만 정말 저희 지역구에 계신 유권자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식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복합문화센터 같은 게 없습니다. 좀 여가 시간을 즐기려고 하면 뭐 옆 동네로 가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해결해 드리는 게 또 지역구에서 출마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오히려 큰 현안들보다 더 지역 주민분들께 와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기존에 출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도자료를 뿌린다거나 뭐 공보물을 내실 때도 뭐 개인 번호를 적으시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 번호를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 연락도 많이 오시고 또 청년들도 이제 좀 인스타그램은 익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많이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또 답변을 다 드리고 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 중 하나가 망포역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를 좀 만들어 달라고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한 정말 수십 개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당장 불편을 좀 해소드릴 수 있는 문제들에도 좀 집중을 하는 게 지역 주민분들의 어떤 좀 그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 입성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어떠한 정치인이 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있다면? 친구 같은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미국이나 뭐 이런 데 같은 데 경우에는 정치인을 만나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과 대화를 할 때도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국민들께서 좀 다가가기 어려운 좀 이렇게 형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런 거를 좀 없애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뤘던 발전만큼 한 번 더 도약을 하고자 한다면 지금 수준보다는 한 갑절은 더 이제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부 또한 좀 더욱 국제화, 세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엔에 있을 때도 엄청나게 많은 이제 국제 행사나 국제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G20 국가들 중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저희가 생각되는 국가들에서도 입법부 의원들이 그런 국제 행사에 참여를 해서 자기네 나라의 어떤 정책과 또 개혁 방안과 철학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분들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엔이 국제 규범을 뭐 형성하는 장이라고 하는데 그 국제 규범 형성의 장에서 우리나라가 좀 소외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지금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하시는데 저는 뭐 수원의 1호 영업사원이 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를 또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뭐 세계에서 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토의의 장 또 논의의 장에 나가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좀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분명히 외교부에서는 정부 부처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인 혹은 뭐 입법부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너무 형식적인 거에 국한되어 있지 않았나. 92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2030 그 유권자들에게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싶으신 부분들이 좀 있다면? 그 모든 유권자들의 일단 좀 마음을 사로잡고 싶다는 게 우선적인 마음이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또래 청년층들이 많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와 같은 경우에도 좀 희망에 이렇게 항상 차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의 정치권에서 위기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위기다. 인구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안보 위기다. 근데 저는 반대로 지금 기회를 찾아내는 게 정치의 몫인데 위기만을 부르짖는 게 과연 참된 정치인들의 자세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 엄청난 기회도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게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힘인데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도 높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청년층들에게도 당연히 엄청난 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젠더 갈등이다, 세대 갈등이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정치적인 갈등을 겪고 있지만 사실 프랑스나 미국 같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뭐 조금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먼저 도입하거나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갈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정치 갈등이 심하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좀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해소하는 우리가 해법을 만약에 내놓는다면 21세기에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이끄는 선도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반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한마디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뭐 경선 일정을 생각하면 그 일자에서 김원재를 선택해 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전하고 싶은 메시지겠지만 꼭 진짜 이거는 좀 제가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역사적인 흐름이 엄청나게 큰 변곡점에 있다라고 좀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공부도 그렇고 그 유엔에서 어떤 환경 그 전 세계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었던 환경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정보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라든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활동 반경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제 정세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고 지금 양안 관계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요. 북한도 뭐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술 발전이 저희가 2년 전에 유엔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더 빨리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한 몇 년 후면은 아예 인간의 생각을 그냥 AI에 위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발표됐지만 우리 그 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출산율이 엄청나게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또 인구 구조의 변화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좀 절박감과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좀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